최대한 많이 관객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모두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야말로 문제적인 이 엔딩, 네, 당혹스러우셨을 텐데요. 엔딩에 대해서 연출님 그리고 배우 두 분도 어떤 메시지 혹은 어떤 이야기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출님 먼저 하실까요? 네, 그러면 끝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가 연출이랑 생각이 다르면 먼저 하세요. 네, 아마 뭐 뜻이야 뭐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야 좀 이따 이제 연출님께서 이제 세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실 테고, 그냥 저는 표현하는 입장에서 약간 그 권력자의 허무함, 이런 거를 좀 담아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해는 것도 없고 무슨 일을 벌이기는 했는데, 그런 어떤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런 허무함을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그냥 최대한 그거를 담아내려고 그냥 노력은 했습니다. 뭐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썼을 때는 아마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저희 모두가 대본을 읽었을 때 마지막 장을 읽고 에? 다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사벨라가 마지막에 아무 대답은 안 했죠. 침묵을 지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무대가 경사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그 오를 수 없는 그 권력, 대항할 수 없는 권력, 그것에 대한 침묵인데,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침묵으로라도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속으로는 거절인데요.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수녀가 될 사람으로서 그 상태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박제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치,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사벨라라는 여성을, 그러니까 엔젤로라는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성상납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벌하겠다고 공작이라는 사람이, 예, 그걸 이제 벌을 주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은 정절을 지켰고 당신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해라. 제가 보기엔 그게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지고 논 거잖아요. 오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시스템이거든요. 예, 예.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그 위선과 그런 것들을 좀 마지막에 오히려 더 해피엔딩처럼 보였다가 마지막에 그 반전 효과를 좀 노려본 거고요, 연출로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품 접하고 사실은 여기 계신 이제 신정은 배우가 이사벨라 역할을 한 9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통과하신 분인데, 제가 그때 오디션 왔던 모든 여배우들한테 여쭤봤어요. 마지막 엔딩 어떠세요? 라고 그러니까 불쾌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작이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9명이었고요. 한 분은 좀 황당하긴 하지만 공작이 내 스타일이면 뭐 공작이고 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내 스타일을 한번 고려하는 뭐 이제 농담반 진담반을 이렇게 그러셨는데, 말 그대로 그게 이 시대 이 동시대 시선을 볼 때 남을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각자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저희가 남들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남을 시험할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메시지를 좀 궁극적으로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연출님 말씀하시는 동안 한 100분 정도 지금 계신 것 같은데 고개를 계속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그렇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연출님이랑 이제 작품 준비하는 때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면 그 건대 입구 시내버스에서 어린아이가 하나 이렇게 정류장에 떨어지고 남겨두고 버스가 그냥 출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동안 이제 버스 기사를 소위 이렇게 욕하는 모든 네티즌들의 의견이 훅 갔다가 또 뭐 CCTV가 공개가 되고 뭐 상황이 공개되니까 그다음부터 또 며칠 동안은 아이 엄마를 욕하는 그런 의견들이 막 도배가 되는 걸 보면서 연출님이랑 이 첫 번째 의견 냈던 사람과 두 번째 의견 냈던 사람들이 과연 다를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 작품에도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단초도 가지면서 저희가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질문도 좋고요. 뭐 질문이 아니시더라도 혹시 뭐 본인의 의견을 편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다른 관객분들이 같이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빨간 목도리 하신 선생님. 네. 마이크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70년대에 실용극장 연구를 많이 본 제가 나이 든 사람인데요. 아주 모처럼 그 김동훈, 오현경 이런 팀의 그 긴박한 연극의 표현, 대사 이런 걸 본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오늘 여기 앉아서 그 스트래포드 글로브 극장, 셰익스피어 전문 극장에 앉은 그런 착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연출이 대단히 훌륭하시다는 거, 출연진도 훌륭하지만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과연 천재다. 우리가 뭐 베니스의 상인도 보고 로미오와 주엘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 반전의 그 미묘한 그 경악감, 감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극을 안 본 사람이라 나이 들고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참 잘했구나 생각하고 출연진, 연출자 모두 훌륭했고요. 정말 잠시 글로브 극장에 앉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세세한 점에서 말하고 싶은 거 있지만 여기 젊은 분들 더 훌륭한 요새 젊은들이 많기 때문에 사양하고 단지 연출가께서 그 벗긴 마네킹 토르소 있잖아요. 양복점에 가서 벌써 그것도 온전한 쉐이프가 아니라 빈 어두철마 그러한 데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 이 원형 문대를 굉장히 잘 살리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앙상블이 나중에 마지막까지 그 출연진들이 앙상블로 이런 그런 형국을 이뤄서 저는 아주 아름답고 대단히 잘 왔었다. 이게 아주 기쁘고 아주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극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대사 전달이 소리칠수록 안 들린다는 걸 조금만 저는 뭐 연극을 많이 봅니다. 음악회는 뭐 말할 수도 없대요. 음악도 그렇고 오히려 피아니시모나 울림이 좋을수록 전달이 잘 되는데 연극 배우들이 참 아깝게도 소리쳐야 잘 전달되는 거로 좀 오해해야 한다니까 조금 극적으로 오버되는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관객과 소통은 약해진다는 걸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칭찬과 가르침과 조언과 잘 받겠습니다. 저기 선생님께서 여쭤보셨던 게 이 토르소의 이제 사용한 의도가 무엇이냐, 연출적 의도가 무엇이냐 여쭤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작품은 공작이 꾸미는 하나의 큰 연극이에요. 공작이 자기가 14년 동안 이 도시를 다스렸는데 뭔가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지 않다 보니까 마치 자식들이 그냥 오냐 키우면 자기 멋대로 자라듯이 그래서 도시가 이제 타락한 도시가 배경이거든요. 이제 타락한 도시가 배경인데 자기가 정치인이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뭔가 자기 이인자, 뭔가 엄정하고 원칙주의자, 법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한테
정권을 주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암행을 하죠. 보통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제 왕 임금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변장을 해서 뭐 암행을 해서 민심을 살피고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선정을 베풀기 위한 그런 용도로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작도 이제 공작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하지만 이 장에서 나는 뒤에 숨어 있으니까 좀 욕을 덜 먹을 거고 제가 굉장히 그 원칙주의자니까 잘 이 도시를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할 거예요. 굉장히 비겁한 의도인 거죠. 예, 예. 그랬을 적에 공작이 그 자신의 어떤 통치하는 그 도시의 백성들을 시민들을 말 그대로 데리고 펼친 하나의 큰 정치적 연극 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토르소 위에 배우들 각자의 의상, 그러니까 배역의 의상을 입고 공작이 뭔가 난 이제부터 신부로 분장을 해서 나는 이 연극을 시작할 거야라는 이제 연출의 의도에 맞춰서 그 시민들도 각자의 어떤 유니폼을 입으면서 이 연극의 배역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의도를 좀 담았고요. 마지막에 저렇게 다쳤네요. 저기 열리고 나서 그런 그 이제 마네킹들이 쫙 서 있는 거 역시 어찌 보면은 이 전체 그리고 이 관객석을 포함한 이 전체의 세계 자체가 다 어찌 보면 다 그런 권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놀아나는 어떤 배역들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그런 어떤 드레스폼이라고 하거든요. 그 토르소가 있는 드레스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이 앞쪽에 남자분이신데요.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 처음에 공장님 들어오실 때 어떤 기분으로 들어왔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걸어오면서 앉는 순간까지 그거랑 또 개인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배우로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처음 입장하시고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은 많은 학자들이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밤을 새도 모자라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근데 뭐 여튼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이제 연극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굉장히 이미 공작은 이 지금 도시가 굉장히 퇴폐하고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의 어떤 그런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뇌가 굉장히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안고 들어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들어옵니다. 그 도시를 보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가끔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진실성과 다른 걸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그거에 맞는 진실성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같은 배우이신 정원 배우님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저 진실성이죠. 역시 진실성인데 일단 저희 최대한 제 역할 자체가 또 되게 감정이 많은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많이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더 진실성,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진실성을 찾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연극 제목대로 준 만큼 받은 만큼 항상 선배님들이랑 연기를 하면서 나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원아, 준 만큼만 하자, 받은 만큼만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진실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네, 여자분. 안녕하세요. 일단 작품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엔젤로 경이 이사벨라한테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되게 혼자 독백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을 느끼고 그때 그 사이드에 있던 뒤돌아 계시는 그 검은색 옷 입으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기도 하시는데 그 연출의 의도랑 만약 혹시 그 준 대로 받은 대로 그 작품 속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래 뒤돌아서 있었던 분은 여기가 이제 그 공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의경이라고 해야 되나 청와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었고 엔젤레 독백 때는 그 4명의 배우들 외에 이 전체 배역들이 와서 엿보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떤 본인의 어떤 캐릭터로서 엿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people, 그러니까 군중으로서, 코러스로서 뭔가 엿보고 있는데 그 엿봄이 어찌 보면은 엔젤로 내면의 엿봄인 거죠. 뭔가 나한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욕정이라는 것이 나한테 다가왔는데 엔젤로는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그다음에 신실한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악마의 유혹이구나. 그래서 뭔가 이제 그것이 악마의 눈길 같기도 하고 악마의 속삭임 같기도 하고 엔젤로가 단순히 만약에 이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걸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어떤 독백이 없이 만약에 엔젤로가 그냥 무작정 그런 것들을 요구했다면 엔젤로 아마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캐릭터고요. 셰익스피어는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다 누구나 그런 약점이 있는 거고 결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악마가 다가섰을 때 더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려 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뭔가 감시하는 눈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했고요. 주인공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역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주요 인물의 비중이 상당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고요. 큰 틀은 어쨌든 공작이 뭔가 처음을 열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공작과 엔젤로와 이사벨라와 클로디오 이런 어떤 굉장히 내가 목숨을 바치느냐 내가 죽느냐 아니면 동생의 정조를 바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딜레마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지닌 인물이 아마도 한 주요 인물 4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어찌 보면은 무대에서의 어떤 각 인물의 삶이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되게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배역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요 배역이라고 표현하고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맨 앞쪽에 계신 여자분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2개가 있는데요. 지금 극장 불만 켰는데 지금 무대 바닥에 빛이 반사돼서 무대 뒤에 외벽에 맺히잖아요. 근데 주로 이런 걸 할 때도 공연 보면서도 조명을 때리면 약간 빛이 산란된 것처럼 극장 벽이랑 뒤에 다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맺히는 것처럼 그 바닥이 타일처럼 돼 있는데 원래 이 시대가 원래 이런 바닥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타일 재질을 선택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상이랑 막 그런 여러 가지 컨셉에 있어서 시대를 어떻게 잡으셨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막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수도복의 복장이 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이제 뭐 추리닝을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온다던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연출을 하고자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표현되는 지점에서 그렇죠? 뭐 그때 이런 소재가 없었는데 예, 이런 말씀하고 의상도 그런 식의 의상 입지 않았는데라는 말씀 그런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조명을 때리다라는 표현을 쓰면 약간 전공 쪽에 조명을 때리다는 표현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아마도 이쪽 근처 어디 계신 분 같은데 어쨌든요. 예, 예. 일단은 이 재질은 이게 아크릴 재질이에요. 예, 이게 이제 검은색 아크릴인데 이제 하이그로시라고 하는 소재인데 이게 빛 반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연 때 쓰면 좋기도 하고 못 쓰면 어떤 이런 빛의 산란을 위해서 약간 좀 산만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뭐냐면요. 거울처럼 빛을 받으면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뭔가 인간의 본성과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오빠를 위해서 내가 정조를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내 자신 안에서의 어떤 딜레마 같은 그래서 일종의 어떤 검은 거울 같은 그런 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소재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상 이렇게 보통 이제 뭐 이제 작품이 쓰여진 건 17세기거든요. 1604년에 쓰여졌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빈이라는 저 지금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나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의 일단 시공간을 설정을 했죠. 그랬을 적에 보통 이제 연출을 할 때 뭐랄까 그 흔히 말해서 그 시대의 어떤 고증을 해서 그때 당시 입었던 복식으로 하고 뭔가 이래서 그거를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 배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대성을 떠나서 넘어서서 이제 디자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연극이라는 장르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또 팁을 말씀드리면 셰익스피어 시대에도요. 그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을 했을 적에 그 시대의 옷을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줄리어스 시저 같은 작품을 할 때 뭔가 그 고대 로마인들이 입었을 만한 토가 이런 걸 입었던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 시대에 입었던 의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환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이 인물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를 고증을 해서 재현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질문 받기 전에 방금 바닥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셔서 저 뒷벽도 연출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구조가 그 셰익스피어 시대의 그 극장 이제 그러니까 주로 셰익스피어가 활동을 했던 극장이 글로브 티어터라고 지구 극장이라는 극장이에요. 그래서 그 극장의 외벽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외벽이 저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때 당시 공법 자체가 저렇게 나무로 하고 저기 황토로 발라고 저렇게 회칠을 하거든요. 흰색으로. 이것이 사실은 글로브 티어터의 외벽을 사실은 저희는 이 공연장의 내벽으로 디자인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극장의 외벽 밖은 세상이잖아요. 어찌 보면 여기는 이제 외벽의 바깥이니까 여기가 어찌 보면 무대이면서 동시에 세상이라는 그런 컨셉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해봤는데 뭐 읽히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는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서 앞에 두 번째 마이크 전해주시면. 저 그 처음에 연극이 시작될 때 저기 창이 18개가 있는데 배우들이 얼굴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처음에 했고, 그리고 저 공장님이 신부로 둔갑하실 때 몰래 그 주기를 맡기신 분을 몰래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살펴보셨잖아요. 저 창이 그러면 밖에서 이 멀리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걸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고 다들 이제 그 배역의 옷을 벗고 있는데 저 신부 공자, 아니, 수녀. 수녀님 혼자만 대항을 하다가 말을 하려 하시다가 말도 못하고 마이크를 뺏기셨는데 그것도 좀 두 개가 참 궁금했습니다. 나만 얘기하네. 저 동주 씨가 저 창문은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들 창문처럼 보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아까 저 동준 배우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작으로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느냐 처음에 여기는 이제 어쨌든 공작의 세계고 뭔가 내 마음대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불안감, 강박 이러다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은 여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이제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건 그 여기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설정을 해서 그 펜옵티콘이라는 그 근대적 의미의 원형 감옥이 있어요. 예, 그거는 그거를 절반 잘라놓은 것처럼 생긴 거거든요. 뭐냐면 그거는 저렇게 각각의 방에 죄수들이 있고 그 중앙에 그것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있으면 감시자는 한 명이 이 원형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효율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감시자가 없어도 여기에 불만 들어와도 각 방에 있는 죄수들은 나는 언젠가 나는 감시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그 근대적 감옥. 네, 실제로 그걸 이제 설계를 해서 근대적 감옥의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태에서 내 감옥 속에 다 하나하나 내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두더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불안해지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내가 술을 내야겠는데 그러니까 엔젤로한테 맡기고 나는 암행을 해야지 라는 일종의 약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창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오빠가 무슨 뭐 간음죄로 잡혀와서 팻말을 들고 있을 적에 사람들이 막 그저 지켜보는 것도 사실은 저쪽은 아는 감옥이었다가 저기 마치 아파트 창문에서 쟤네가 뭐 무슨 문제 났나 봐 라고 하는 세상에 뭔가 재미있는 게 있네 라고 어찌 보면 다 대중들이 뭔가 거리두기를 통한 엿봄 그렇죠.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나하고 상관없으면 재밌는데 하다가 어떤 순간엔 너무 무책임하게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건 잘못됐어 라고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저희는 계속 무엇인가를 엿보고 있잖아요. 사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내 기준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고 어떤 계층 간의 위화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런 엿보기와 어떤 그 뭐랄까 어떤 대중 이런 어떤 그런 기제로 좀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답이 되셨나요?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질문이 뭐였죠? 혼자 남들은 다 옷을 벗는데 혼자 공작이 청혼을 했는데 이때 약간 이사벨라의 어떤 지금 상태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말도 안 될까 이 상황이. 이놈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뭐 오빠를 구해주는 척 하더니 자기 오빠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해놓고 하더니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공작이었고 이거 자체가 이런 사람이 나를 속인 사람, 나를 시험한 사람이 뭔가 자신의 어떤 권력과 이런 걸로 너 나랑 결혼해라고 했을 적에 과연 어떤 심경일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뭐 신묵이 어찌 보면은 어떤 권위에 눌려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항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공연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안에서 지금은 뭐 어찌 보면 SNS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의 발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저는 그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할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살다 보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은 내 목숨이 걸리지 않은 일은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밥줄이 걸리고 내 목숨이 걸릴 적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금
발전되었는가? 어떤 지금 우리의 현실 그대로를 좀 보여주고 싶은 어찌 보면 이사벨라라는 희생자라는 역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출님은 SNS를 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쉽지만 한 30분 정도가 벌써 후딱 지났어요. 마지막 혹시 배우분들께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들어주셔서 모자 쓰신 분 질문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극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우선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캐릭터들 자체가 어떤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주의자도 아닌 어떤 논리의 모순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연기로서 하기에는 좀 간극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우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연기했는지가 궁금하고, 연출분께 하나만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의경입니다. 그래서 시위 현장을 자주 나가는데 어떤 피지배층과 지배층에 대한 갈등, 서로에 대한 불만, 지배층의 모순, 위선, 그리고 피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어떤 엇갈림, 또한 모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상에 비추어서 봤는데, 연출님의 메시지나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좀 저르셨나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실수도 많이 했고 질문도 참 어렵네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선택에서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 선택을 할 때는 그 다른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회피를 한다거나 또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또는 부정이 아닌 듯하게 하면서 다른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정당화를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되면서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쪼개가지고 사람의 어떤 본연의 어떤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연기를 이걸 하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안 풀릴 때는 좀 이렇게 놔뒀다가 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양면성, 삼면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공작은 마치 선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선해 보이는 것이 자기의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그것을 더 표출시키는, 마치 정의로운 척하는 이런 쪽으로 다가갔고, 연출님도 그거에 대한 거를 디렉팅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많이 연구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사벨라라는 인물이 일단 선하기는 정말 선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읽으면서도 저도 어떻게 보면 얘가 너무 고집이 세고 시야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좁아, 자기만의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밀고 나가려는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이
읽었을 때 완벽하지 않는 이 인물을 정말 완벽하지 않게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 있는 그 자체로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습수녀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굉장히 낯설었어요. 오디션을 봐서 이제 뽑히긴 했으나 뽑힌 그 다음부터 이 카톨릭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이사벨라가 수녀가 되려고 했을까, 그걸 그냥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뭐 기도문, 뭐 갖가지 나온 수녀 관련 영화, 뭐 카톨릭 종교를 가진 분들이 가진 책도 막 이만큼 다 읽지 못했어요. 다 읽지 못했는데 근데 그냥 기본부터 왜 이 인물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지점에 있어서 아, 이래서 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수녀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이제 오빠를 구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 못 믿었기는 해요. 왜냐면 정말 나 같았으면 오빠를 구해야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그게 또 이 작품의 또 매력이지 않을까. 그 딜레마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저도 진행형으로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 갑자기 까먹어서 이거 듣다 보니까 그래서 메시지 지배층과 피지. 뭐 이런 말로 작품 제목이 메저 포 메저거든요. 이렇게 뭐 이제 준 만큼 받은 만큼 이렇게 메저라는 게 사실은 어떤 기준과 잣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메저라는 게 저울인데, 저울이라는 게 사실 잠시만요. 이렇게 평형을, 양쪽에 같은 무게가 있으면 이렇게 평형을 이뤄야 되잖아요. 같은 무게가. 근데 이게 같은 무게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점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무거워지겠죠. 네. 결국은 요 기준이 메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이제 이사벨라 대사에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남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다 다른 우주이기 때문에 다 각자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이게 옳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은 그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을이면서도 동시에 갑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을이지만, 그래서 뭐 회사에서 막 상사한테 막 당했어. 괜히 식당 가서 서빙하시는 분한테 막 화 풀어. 그 순간에 갑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모두는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만 욕하고 우리는 을이야.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제목이 사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판단하는 만큼 너희들이 남도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헤아릴 만큼 남들도 헤아릴 것이다. 이게 작품 제목의 모티브가 되는 구절인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 그 유명한 네 눈에 들보예요. 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든 티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다 어느 순간에 권력자이면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순간이든 아주 일상의 아주 미세한 어떤 환경에서 우리도 갑질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나 잘해? 나나 잘하면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욕할 자격이 있나 나한테? 뭐 이런.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인이라면 아우 그 사람 잘못했어. 조금 더 가면은 아 그래 나나 잘하지 뭐. 만약에 이게 김수환 추기경님 같으면 내 탓이요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연극이라는 건 늘 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 질문을 던지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뭔가 이렇게 이거 뭐지? 이게 뜻이 뭐지? 라는 어떤 퀘스천을 던지고 싶었던 게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연출 의도고요. 어떤 각자의 질문을
가슴에 안고 가셔서 이게 인생이란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이 겨울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